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12일 시간입니다. 236페이지 3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3번에서는 이제 그 분석가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분석가의 욕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락강이 그 프로이드의 사례에서 안나 오를 브로이어가 분석했던 것을 끌고 가져와서 분석가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주장으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프로이드의 시야 속에 출현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안나 오, 이 오양 이야기는 그만 적고 원래 이름은 베르타 파펜하임이라 불러봅시다. 이 이름은 독일 사회복지사업계에 꽤 큰 족적을 남겼는데 얼마 전에 기쁘게도 제자 한 명이 그녀의 모습이 실린 독일우표를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이는 그녀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이가 발견된 것은 바로 이 안나 오의 사례에서였습니다. 브로이어는 그녀와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매우 흡족했지요. 만일 당시에 누군가가 시니피앙이라 하는 스토아 학파의 용어를 부활시킬 수 있었다면 아무도 이 용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나가 더 많은 시니피앙을 제공하고 더 많이 제잘될수록 일은 점점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리 큐어, 굴뚝 청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례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여기에는 성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리 큐어, 굴뚝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분석 상황에서 분석가와 피분석자가 동일시대에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거기는 아직은 브로이의 성욕이라든지 그 안나오의 성욕이 개재할 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성욕의 도입이 바로 브로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성욕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욕망이 전이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브로이어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귀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식구에게, 즉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정신이 팔려 있어요. 충실한 남편이었던 그는 이 말에 놀라 이제 그 일, 즉 안나오에 대한 그 분석에서 손을 떼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안나오는 의학용어로 가임신이라 불리는 거, 상상임신, 이러한 소위 신경성 임신이라는 대단히 극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나오가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육체의 언어라는 개념으로 뛰어드는 것만은 자제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그 성적인 어떤 것이라고 급하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저 성욕이라는 영역이 기호들이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만 말해두기로 합시다. 성욕이란 영역이 기호들이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욕이라는 것이 기호들이 작동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준에서 기호는 시니피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상임신은 하나의 증상이며 기호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그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시니피앙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어떤 다른 시니피앙에게 하나의 주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기호는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것이고 시니피앙은 다른 많은 시니피앙들 중에서 주체를 대표하는 어떤 시니피앙을 주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시니피앙이죠. 예, 기호와 시니피앙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기호는 다분히 의식적 차원이고 시니피앙은 다분히 무의식적 차원입니다. 주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주체를 대표하는 기표, 시니피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호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뭘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그걸 기호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 임신이라는 게 바로 브로이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안나오가 가임신을 한 것이, 상상 임신을 한 것이 브로이어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브로이어에게 무엇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안나오의 상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당신이 왜 이 분석을 그만두느냐? 나에 대한 분석을 지속해라. 그래서 나의 상실을 메워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나오가 상상 임신을 통해서 브로이어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 안나오의 성욕도 이런 상상 임신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것이죠. 누구에게? 브로이어에게. 브로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상실을 커버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성욕의 차원으로 나온 것이 바로 가임신이라는 거예요. 상상임신. 이는 상상임신이라는 이 증상은 바로 기호죠. 신입형이 아니라 기호. 왜냐하면 브로이어에게 뭔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브로이어에게 뭔가를 제시한다고 그랬죠. 안나오의 그 욕망을 제시하는 것이죠. 안나오의 욕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의 상실을 당신이 메꿔야지 어딜 도망가느냐. 나의 상실은 아직 만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브로이어가 도망가자 안나오는 상상 임신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바로 브로이어예요. 이 아이가, 안나오가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브로이어예요. 그래서 브로이어의 떠남을 갖다가 이 상상 임신된 이 아이로 커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상적 욕망과 상징적 욕망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입형을 통해서 드러나는 욕망, 결의 기표로서의 신입형을 통해 드러나는 욕망, 이게 상징적 욕망이고, 나의 상실을 메꾸려고 하는 욕망, 이게 상상적 욕망이죠. 상상적 욕망은 환상횡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욕망이에요. 환상을 쫓아가는 욕망. 그러나 상징적 욕망은 환상횡단을 하면서 주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죠. 환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체를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상징적 욕망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상적 욕망은 자신의 상실과 결여, 자신의 균열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환상을 쫓는 욕망이 상상적 욕망이고, 상징적 욕망은 자신의 결여, 상실, 균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환상을 가로지른 상태에서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바로 환상횡단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환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 욕망이 되는 거죠. 이 안나오의 이 상상 임신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적 욕망과 상징적 욕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차이를 우리는 극명하게 간파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이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베르타의 잘못이라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다음과 같은 테제를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베르타의 임신을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제 공식에 따라 브로이의 욕망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락강이 물어보고 있어요. 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브로이어의 욕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락강이 한 말이죠. 이에 대한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어네스트 존스가 어느 인터뷰에서 회상한 바에 따르면 브로이어는 아내와 이탈리아로 떠날 즈음에 서둘러서 아이를 가졌는데, 저 냉정한 웨일즈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연과 함께 태어난 아이는 그 인터뷰가 있기 전 얼마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브로이어가 이태리로 떠나기 전에 급하게 낳은 아이가
자살했어요. 브로이어는 이러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지금 안나오를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단 이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어떤 욕망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프로이드가 브로이어에게 한 말은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전에는 그 베르타란 여자의 무의식이 혼자 힘으로 벌인 일이지 자네 때문이 아니야. 자네의 욕망이 아니란 말일세. 이들이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타자의 욕망이야 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브로이어 자네의 욕망이 아니야. 그건 타자의 욕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프로이드가 브로이어를 히스테리증자처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브로이어에게 자네의 욕망? 그건 타자의 욕망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것은 프로이드가 비록 브로이어의 죄의식은 덜어주지 못했지만 불안은 덜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나 오에 대한 분석을 황급히 그만둔 것은 브로이어에게 죄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상임신을 하고 난리벼락을 치는 것을 보면서 죄의식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상임신이라는 그 액팅아웃이 그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불안은 감소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했기 때문에 브로이어는 그러한 불안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수준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는 프로이드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라는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의 욕망은 전의에 대한 이해 전반을 빗나가게 만들므로써 그것을 현재와 같이 극도로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했는데, 아니 타자의 욕망이라는 게 분석 상황에 있는 그 양자 사이에 그 타자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분석 상황에 그 분석가와 피분석자를 떠난 어떤 제3자의 욕망을 얘기하는 건가요? 락강 입장에서는 그런 게 분명히 아니죠. 락강 입장에서는 분석가의 욕망이 아니면 주체의 욕망이에요. 물론 주체의 욕망이라고 할 때 또 분석가의 욕망이라고 할 때 타자의 욕망이 개입될 수는 있겠죠. 예, 타자의 욕망이 개입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듯이 프로이드가 자기의 욕망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만약에 프로이드식으로 프로이드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너무 전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빗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석가는 전의에 대한 이론이 모두 분석가의 방어일 뿐이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극단적인 항을 뒤엎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분석가의 욕망이라고 말함으로써 정확히 그 반대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분석 상황에서의 타자 욕망이라는 것은 분석가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태를 뒤집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열쇠 삼아 전의 문제에 대한 개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신분석에 관해 크세주문고를 쓸만한 사람이라면 전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검토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짐작할 텐데요. 전의에 관한 그 개론을 읽고 거기에 맞춰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이드만 빼놓고 본다면 저자들이 저마다 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개진한 이론 속에는 우리가 저자 자신의 욕망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분 대상 이론만 가지고 아브라함 자신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론 속에서는 분석을 하면서 분석가가 환자가 어떻게 되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가 입장에서 환자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하는지도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 했죠. 여기서 락강은 분석가의 욕망을 두 가지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분석가 자신이 피분석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분석가의 욕망이고, 또 하나의 분석가의 욕망은 피분석자가 분석가를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욕망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욕망일까요? 그리고 나서 페렌치의 이론의 여백에 나는 아버지면서 아들이여라 라는 조르지우스의 유명한 노래 가사를 적어놓는 것 또한 재미있을 듯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면서 아들이어라. 아버지로 존경받고 또 아들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죠. 이중 욕망. 분석가의 욕망은 이러한 이중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분석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피분석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피분석자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양자의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린베르크 역시 그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주목할 만한 논문 전의와 사랑에서 삶과 죽음의 힘의 재량권을 쥐고 있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적인 위치에 대한 그의 갈망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죠. 신적인 위치에 대한 그의 갈망, 이 힘의 의지죠. 나르시즘적 갈망, 나르시즘적 만족의 갈망, 자기애적 만족의 갈망. 분석가에게 이게 있다는 것이죠. 환자에게, 피분석자에게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영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칠판에 다시 그려보고자 했던 것과 같은 기능들이 추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입니다. 통발도식을 제가 언젠가 정신분석적 영역에서의 인성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이론에 응수하기 위해 제시했던 도식들과 결합시키고자 한다면 제가 말한 셔터를 카메라 셔터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 경우엔 셔터가 거울로 된 것일 테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다른 쪽에 있는 것을 가려버린 작은 거울 속에서, 다른 쪽이 안 보이는 그런 작은 거울 속에서 주체는 소문자 대상 소문자 A라는 가시화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조율하는 놀이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줄 안쪽에 보면 뒤집힌 꽃다발의 실험 속에서 산출된 것, 다시 말해 실상이라는 환영에 의거해서 자신의 허상을 만드는 것이죠. 거울상이라는 실상을 통해서 자신의 허상을 만드는 것, 그게 그 자기애적 이미지예요. 나르시즘적 이미지, 그 자아의 이미지, 이 상상계적 이미지죠. 이걸 이상화된 자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화자, 이상화된 자아.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분석가에게는 이와 같은 이상화된 자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나르시즘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이게 분석가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체가 본질적인 통합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조율된 이미지들의 총체 속에서입니다. 네. 본질적인 통합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거울상을 통해서라는 얘기죠. 통합적 이미지, 게슈탈트. 자신의 게슈탈트로서의 총체적 이미지 속에서 자기애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 아이의 이 거울 단계죠. 자아 이미지. 조율된 이미지들의 총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각 분석가들의 욕망이 분석의 역사 속에 연루되어 요동침에 따라 그들 각각이 욕망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작은 세부사항, 보충적 소견, 부가적이거나 세밀한 우발적 사건들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분석가에게도 신이 되고자 하는 아주 멋진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분석의 역사에서 욕망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따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욕망의 수준. 분석가의 욕망이죠. 분석가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나르심적 만족을 향한 그 욕망이 분석 상황에서 분석가의 욕망의 수준에서 드러났다 이거죠. 프로이드가 그의 표현대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남긴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입니다. 이 리더의 욕망,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프로이드에게 그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 명석한 자들이 아니었죠. 프로이드는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비리디아나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형 카메라에 의해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찍힌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을 보면 이따금 저는 그처럼 많은 사진들에 실렸던 프로이드의 사도들과 아류들의 집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요. 제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 같나요? 비하하는 것 같나요? 그들은 사도 이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최상의 증언을 남길 수 있었다면 이는 딱 그 사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것은 어떤 순진함, 박약함, 천진함을 통해서였죠.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들이 훨씬 더 명석했으며 그들이 전의에 관한 프로이드의 사도들 못지않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제 세미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확인시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강의를 이어 분석가의 욕망이라는 기능이 가진 함의를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욕망이라는 거, 아니 나를 신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나보다 고차원적인 어떤 존재라면 그건 오케이예요. 나보다 월등하고 나보다 신적이고 더 차원 높은 존재가 나를 신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건 오케이예요. 그거는. 근데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탁월하고 뭐 이렇게 뛰어나게 고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생각한다? 그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락강이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여기 그리스도를 예를 들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신으로 여김받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일반 인간들의 차이죠. 일반 인간들은 그냥 신으로 추앙받고 싶어해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 추앙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 됐든 뭐 학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허망하다는 걸 락강은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 속에서. 자, 242페이지 질의응답. 자칼렉 밀레가 질문합니다. 두 종류의 담화, 즉 무의식이라고 하는 타자의 담화와 과학의 담화 사이에는 어떤 고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의 출현 이전에 존재하던 담화들과 달리 과학의 담화는 무의식적 조합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무의식과 무관함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과학은 무의식과 무관함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됩니다. 과학은 무의식과 절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무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우리는 무의식의 영향력을 여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과 절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과학의 영역에서.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정신분석의 과학성을 숙고해 본다면 과학적 사유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듯한데요. 이 점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신분석도 과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 무의식의 과학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락강의 대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중의 문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의 욕망이 발휘하는 본질적인 그러면서 유동적인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을 현대과학의 대열에 재합류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현대과학의 배후에 있는 욕망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현대과학의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다면 여기에는 욕망이라는 것, 현대과학의 배후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 아까 자칼렉 밀레가 과학이 무의식과 절연되어 있지만 무의식의 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락강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신분석을 과학에 재합류시킬 수 있다면 여기에는 욕망의 문제가 개입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욕망의 과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락강의 정신분석이 과학에 합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의 과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의 담화는 분명히 무의식의 담화의 조건들로부터 절연되어 있죠. 이는 집합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성욕의 포획에 빠져있는 시기에는 집합론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장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예요.
조합이 성욕의 포획에 빠져있는 시기에는 집합론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절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름 아닌 욕망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신분석을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의 일반 과학에 합류시킴과 동시에 절연시키는 게 있다. 합류시킴과 동시에 절연시키는 그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적 욕망. 이게 주체 욕망.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을 과학에 합류시킴과 동시에 일반 과학과 절연시키는 핵심 키워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과학이며 주체의 과학이며 욕망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신분석은 섹스의 과학이 아니다. 정신분석은 섹슈얼리티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나 오의 꿈을 통해서 상상적 욕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을 쫓는 욕망, 이것이 상상적 욕망이고, 자신의 상실을 받아들이면서 환상 횡단을 하면서 주체적인 욕망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상징적 욕망 또는 주체의 욕망, 무의식의 욕망, 정신분석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신분석과 과학의 관계, 정신분석이 과학에 합류하려면 반드시 그것은 욕망의 과학이 되어야 된다. 신입피양의 과학, 욕망의 과학, 주체의 과학, 이것이 되어야 된다. 무의식의 과학이 되어야 된다. 그건 과학의 영역에 합류시킴과 동시에 일반 과학과 절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과 욕망이라는 거. 분석과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피분석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피분석자에 대한 욕망이 있고, 피분석자로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다는 분석가의 욕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분석가의 욕망이 신적인 욕망이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힘의 의지. 그것이 바로 거울상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거울상 이미지, 즉 이상화된 자아, 즉 나르시즘적 자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락강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분석 상황에서는 그 주체 욕망은 타자 욕망이라는 거. 타자 욕망이라고 할 때 그 타자는 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 보통 락강은 분석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석 상황, 전이 상황 밖에 있는 제3자의 욕망도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게 프로이드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한 게 프로이드예요. 브로이어의 욕망이라고? 브로이어 자네의 욕망이 아니야. 타자의 욕망이야 할 때 그 타자가 누굴까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타자가. 프로이드 자신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지금. 락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걸 프로이드의 욕망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이에 대한 그 이해는 이거는 완전히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락강이. 그러면서 락강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분석가의 욕망이라고 말함으로써 정확히 그 반대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전이 상황 속에서 피분석자의 욕망은 분석가의 욕망이다 이거죠. 분석가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호와 신입향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호와 신입향의 차이. 안나 오의 그 임신, 상상 임신은 증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증상은 기호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기호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타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타자에게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죠. 상상 임신이라는 것은 안나 오의 상실을 갖다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브로이어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브로이어에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의 나르심적 상실에 대한 나르심적 만족을 채워주지 않고 왜 떠났느냐? 그거를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호로 작용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 시위하는 것.
이게 기호고, 이 상상임신은 바로 기호로서 작동했다는 것이고, 신입희양은 많은 신입희양 중에 기표 중에서 주체를 대표하는 기표인데 그것은 상실된 기표다. 결여된 기표다. 그게 주체를 대표하는 기표라는 것이죠. S1. 그것이 오늘 기호와 신입희양의 차이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